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부동산 값 잡으려고 해도 맞아요. 액약이 무효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금리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역시 시장은 금리의 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네. 금리가 그럼 하락하면 부동산은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금리가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원인이 돼서 시장의 심리가 꺾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에는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가격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온 거가 금리의 영향이 100%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가격이 다시 이제 급 반등을 하게 될 거냐. 사실은 이전에 그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도 지역의 이제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책정이 되지는 않고 이제 금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믿음이죠. 심리. 네, 심리가 지금 예전에는 1억 했는데 지금 10억 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그런데 더 갈 거야. 라고 믿으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작년, 재작년에 연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가 그 가격에서도 더 갈 거라고 믿고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정부에서 뭐 정책을 내놓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해도 잘 안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래는 한 2020년 정도에 한번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 거치고 한 번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엉뚱한 정책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의 영향도 있고 뭐 네.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조정을 못 거치고 한 번 더 올라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가격대였고 그게 이제 금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0년 정도까지 빠지면 될까요? 멈출까요? 일단 저는 2020년 정도,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초반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이 1차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주가로 보면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특히 이제 이 지역별로 지지선이 다릅니다.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19년에서 2020년 초반 정도가 1차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 하시죠. 그거를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장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2년 오른 거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간 몇 배, 막 두세 배씩 올랐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그냥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반환할 거냐. 실제로 서울에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저희는 이제 상승장 시작을 15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7년을 올랐는데 7년, 8년 올랐는데 그 중에서 한 2년을 토해냈다. 뭐 많이 토해냈다라고 보지 않아요. 기간별로 봤을 때. 2015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몇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팍팍팍 올랐어요. 네네. 이거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떨어지는 것은 더 떨어지잖아요. 네. 급격하게 떨어졌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 심한 곳은 반토막까지 났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맞아요. 근데 크게 놓고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크게 놓고 보면. 크게? 예. 기간을 그렇죠. 기간을 크게 해가지고 뭐 한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전에 IMF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그렇죠. IMF가 오면 그건 이제 그 시점으로 놓고 보면 비정상적이지만 전체 경제 사이클로 놓고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이 거의 한 10년 정도 저는 이제 기간 갭을 두고 보는데 지금 요렇게 하니까 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계속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그간 쌓였던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리셋이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이 이제 큰 사이클로 놓고 보면 한번 리셋해서 다시 가는 그런 시기인 거죠. 부동산이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한 7, 8년 정도를 그 사이클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고 그 건축 시장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경제 전체의 사이클이 있어요. 요 사이클이 이제 각각 맞물려 가지고 가는데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10년 주기에 10년. 가깝죠. 예.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년 사이클 정도로 이제 부동산 보게 돼요. 5년 네. 5년 사이클 정도로 보는 거가 이게 공급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건설사가 보통 이제 내가 좀 사업을 확장해서 좀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입주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 이 실제로는 더 긴데 요게 이제 좀 짧게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5년. 예.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쓸 때 세금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공급이다. 어? 우리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다. 이래서 공급을 대폭 늘리면 된다고 뭐 너나 없이 주장했어요. 지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급도 영향을 미쳐요. 부동산 시장에 계속 이제 계시는 분들은 네. 시장의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그 국민분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뭐 가격이 떨어질 거야.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를 거야. 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그 굉장히 가격을 수요 공급은 당연히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공급이 많은데 가격이 이제 올라가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세금으로 살 사람을 줄이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가격이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금 계속 올렸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세금 올리면 좋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올렸는데 안 잡히고 너무 많이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정부가 이게 포지션을 전환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가 사실은 그 이전 정권에서부터 공급을 끝냈어요. 아파트를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하면 네. 재개발, 서울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전에는 신도시를 지어서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잔뜩 지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그게 그 이전 정권에서부터 이미 끝났거든요. 택지 공급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땅이 있어야 뭘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데까지 갭이 많이 걸릴 거다.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그렇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많이 구매를 하셨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집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인구는 준다는데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저 집들이 다 공실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편향돼 있는데 맞아요. 집중돼 있는데 지방에도 그렇게 많이 줬잖아요. 나중에 그거 다 어떡할 건가? 분산해서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지방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에서. 그래서 지역별로 더 심화될 것 같거든요.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더 심화될 거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편차가 그렇게 가는 거죠. 서울대 지방으로 놓고 봤을 때 갭이 더 벌어질 거고 지방 안에서도 갭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지방도 뭐 소도시냐, 뭐 네네네. 그래도 제법 네, 광역시냐 소도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벌어질 거고 광역시 안에서도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몇 년 사이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부산도요? 네. 와. 서울도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네. 인구가 뭐 그쵸. 급격하게 감소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이 구에서 자꾸 없어지면 이 구에 집을 지어도 들어갈 사람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데미지는 이미 예상이 돼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고 공급이 되는데 가격도 오르고 뭐 잘 팔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이 낡았어요.
아 저도 아주 오래된 집 사는데요. 네. 추워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이 이제 거의 한 10년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지었던 집과 지금의 집은 다른 집이에요. 완전히 다르겠죠. 네, 면적을 측정하는 것도 다르고 제일 그 남자분들이 많이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차장. 아, 이 주차장에 차 한 대 댔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옆에 문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여느냐, 아니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야 되느냐, 그 차이.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눈 오는 날 차 네. 밖에 있잖아 저는. 그리고 영하 10도야. 너무 좋. 우리가 시동 안 걸릴까 봐. 그죠, 맞아요. 아침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조마조마해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지어지는 새로운 집,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거의 한 5세대 아파트에 가깝거든요. 예, 새로 공급되는 것들 중에서 입지가 괜찮고 좀 비싼 아파트들을 5세대 아파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새 아파트냐 좀 오래된 아파트냐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걸로 가격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도 있다. 이 결국은 그 공실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그 매매 바로미터가 전세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떨어질 때도 같은 환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대세 하락장이라고 뭐 다들 그냥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몇 개 나와서 급매물 팔린 게 그러면 그게 내 집의 가격이냐? 지금 그게 하락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인데 네. 거래가 많이 될까요?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겠죠. 네,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제 이게 이 가격이 시장이 인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거래량, 서울 같은 경우에 그 거래량의 기준을 대략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게 2010년도 이제 서울의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의 거래량이에요. 월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되면 하락기에서는 노멀하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상승기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15,000개, 17,0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갭이 큰 거죠. 그래서 하락기에는 한 요 정도 되면 시장이 이 가격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보는 거가 2,000개에서 2,500개. 그 정도 그게 아니더라도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은 1,000세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거래된 거 가지고 그거의 가격이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시장에서 인지하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의 가격은 좀 비정상인 거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너무 빨리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 가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기가 어렵고, 사는 사람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몇 달 전에 갔을 땐 10억이었는데 지금 9억에 내놨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달엔 8억이 될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억 하던 거예요. 그 집주인이 이제 중개사를 찾아가겠죠. 너 10억에 내줘. 그럼 중개사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10억에 내놔서 거래 없어요.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그래도 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8억을 예를 들어 제시를 했어요. 8억이 잘 안 내놔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 9억 정도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네, 해가지고 이제 9억에 내놨어요. 자, 살아오는 사람이 왔어요. 8억짜리 집을 찾는데 중개사가 보니까 이 9억에 내놨기는 했지만 이분을 잘 꼬시면 8억에 거래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8억짜리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9억에 집을 내놓은 분한테 전화해서 8억에 한번 매수자가 확실한 매수자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막 작업을 해서 8억에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7억.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일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근데 집값이 오를 때는 네. 이제 얘기를 해놓고 가계약금이라는 걸 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하러 걸어가는 사이에 올려버린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샀어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그와 완전히 또 반대의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지금 부동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슨 경매 시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전세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동향을 보면 된다던데 어떤 걸 보세요? 제가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봤으면 싶은 지표가 이제 크게는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걸 보완하는 지표가 한 가지 정도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거래량, 거래량.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입주 물량.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가격하고 거래량을 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가격으로 만든 따로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뭐가 선이 많고 복잡하죠. 예. 자, 밑에 이 청록색 선이 저희가 가격을 가지고 만든 지표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이게 0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0 위로 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빨간색 점선이 있어요. 요게 이제 100인데 요걸 넘어서면 시장이 좀 과열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오렌지색이 있죠. 네. 오렌지색은 이제 전세 가격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럼 전세도 마찬가지로 조금 침체돼 있구나. 아니면 지금 좀 회복했구나. 과열이구나.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예, 지금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점을 찍은 거가 2020년 12월 달이에요. 고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끝없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져. 네. 하지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자, 매매 가격이 먼저 움직일까요? 전세 가격이 먼저 움직일까요? 전세가 선행하더라고요. 전세가 선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록색 매매 가격으로 만든 값보다 전세 가격으로 만든 값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매매 가격은 뭐 크게 안 움직이는데 전세 가격이 움직이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선을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매매 가격은 별로 안 움직이는데 전세가 과열돼 있구나. 그러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줄어들겠네. 이 갭이. 그러면 지금은 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보는 거가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달의 평균 거래량이에요. 이 달에는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7,000개가 거래가 되더라. 이 달에는 5,000개가 거래가 되더라. 그 달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2월 달이면 12월 달을 10년치를 모으면 10개잖아요. 네. 거기에 평균값을 낸 거예요. 10년 동안 12월 달에는 한 요 정도 거래가 되더라. 그런데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됐어. 이렇게 보면 이 평균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서울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전환했다라는 시기를 2015년도 3월 달로 보고 있어요. 그때 거래량이 많았군요. 그렇죠. 그게 평균이 한 7,600개 정도 평균 거래가 됐는데 그 달에 15,000개 이상이 거래가 됐어요. 2배 이상. 네. 이게 그 한 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후해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이 오르기 모르겠죠. 아니죠. 집값이 오르기 전에 발생하는 거가, 여러분이 집을 사러 부동산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이미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명함 가지고 가라 그래요. 바빠. 네. 바빠. 왜 이 소장님이 바쁘냐면 거래량이 저렇게 터지면 시장에 자기가 확보한 매물이 이미 없어요. 거래량이 저 정도로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중개소가 뭐 매물을 계속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그쵸. 한 달에 뭐 몇 개씩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제 받아놨던 매물을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서 10개 언더로 이제 이 매물을 보통 들고 있는데 다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공유를 하잖아요. 몇 개 팔리고 나면 남은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 전화기를 들고 뭐 하느냐 하면 집 있어요? 매물을 짜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지금 좋은 가격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저기 한번 당했어. 오. 그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왜 소장님이 전화를 했을까? 자기가 들고 있는 매물이 다 팔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중개소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내가 저기에 말렸네. 평균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중개소를 가면 중개소 소장님이 어떻게 대접을 해주겠어요? 약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아니요. 아니,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꺼졌을 때. 아우 그럴 때는 완전히 회장님이죠. 그렇죠. 가면 커피도 막 종류대로 다 내놔요. 예, 물건도 날 쫙 깔아. 추운데 생강차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거래량인 거예요. 그 거래량을 통해서 아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로 이제 회복을 했구나. 아까도 보니까 이제 2015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한 몇 년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냥 계속 보합으로 갔어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주식으로 치면 참 재미없는 장인데 부동산으로 사고 팔고 할 때 보면은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 없는 그렇죠. 장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저기 그래프에서 봤듯이 막 쫙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주식으로 치면 V자 반등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이 V자 반등이 있을까? 아니면은 한번 지금 떨어진 데서 어느 정도 다지기를 한 다음에 다시 지리하게 그냥 보합으로 쭉 갈 것인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값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V자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V자 반등은 어렵지만 아주 짧은 기간, 그러니까 몇몇 거래들이 네.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회복할 거예요. 그 정도는 회복을 하겠지만 저기에서 다시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하면 찍고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모시고 부동산의 또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지인 플러스의 정민하 대표와 얘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테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주식,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은 확실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요. 이게 큰맘 먹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무겁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 번 갈 때 무섭게 가는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은 글쎄 투자가 될까? 이건 내가 집 한 채 있고 그다음에 두 채부터 투자한 거잖아요. 앞으로 세금이 완화가 되면 이렇게 가요? 저는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시점부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채인데 내가 그냥 깔고 앉아 있는데. 네. 그게 저는 당연히 이제 주식은 이제 대표적인 어떤 투자 종목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부동산도 똑같이 대표적인 투자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주식에만 몰빵을 하진 않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안정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처음 장만하면서부터가 자산 형성의 시작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게 약해졌지만 예전 같으면 전세 살다가 청약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집을 넓혀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이 이제 형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서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거가 없어질 거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고 다만 이제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예전 같이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좀 적은데 아무데나 이렇게 막 사도 오르냐 그러진 않겠죠. 그런 이제 시기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는 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1, 2년간 부동산 정말 활황기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또 올 것인가? 또 하나는 그때 끝물 잡은 분들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 지난번에 수치로 보니까 엄청나던데
고점에 잡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항상 이제 긴 기간을 놓고 보면 그 고점을 탈환하긴 하던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감당이 힘든데 과연 그 고점 이상의 구간이 오긴 올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쯤 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평균값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가격을 탈환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그 주기설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주기설이 아니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생산의 3 요소 중에 하나가 토지예요. 토지 가격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경제 생활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돈은 계속 찍어낼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럼 그 물가에는 집값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당연히 지금의 고점보다 올라가겠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가 문제겠죠. 만약에 3년 안에 이 고점을 탈환한다, 그럼 엄청나게 큰 화랑장인 거고, 한 10년 걸려서 탈환한다, 그럼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이클이 될 거고, 20년 걸려서 탈환한다 이러면 경기가 좀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안 좋았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호주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친구도 집을 2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게 집과 한국은 너무 이게 갭 차이가 너무 크다고.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긴자를 팔면 뭐 캐나다를 산다, 뭐 네, 미국을 맞아요. 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이 자산 가격이 좀 과하게 이렇게 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비교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택 이러면 아파트예요. 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런 나라가. 많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통계 자료로 보면 우리는 아파트 값으로 외국의 아파트 값을 비교하지 않아요. 주택 가격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는 이제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단독 주택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 이번에 상승장에 뭐 이렇게 서울에 많이 올랐잖아요. 단독 주택도 많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연희동 같은 데 보면 제법 갔던데. 네. 거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제법 갔어요. 근데 다세대, 네. 빌라 별로 안 올랐어요. 뒷판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다 오르고 이제 끝물 탈 때 거기가 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에 쓰레기도 오른다고. 진짜로 상승장에서는 막판에는 진짜 쓰레기도 올라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주하는 형태가 아파트에 이제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과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단독 주택은 팔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집의 컨디션도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이제 감정 평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형태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다른 주거 형태보다 아파트가 이제 좀 가격이 많이 가는 거죠.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그래도 저희 세대 말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 몇 채 이렇게 늘려오신 분들이 또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 이걸 사야 되지 않나,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이 적긴지 아니면 절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기획부동산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 지역주택조합이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들도 있죠.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내가 분양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지역이 재개발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끼리 형성된 줄 알았어.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일단 거기 계시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땅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그리고 이걸 분양을 해서 뭐 이렇게 하자. 근데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이 있잖아요. 다른 거구나. 예, 이거는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사들이 그걸 미리 광고해서 이제 돈을 끌어오고 뭐
그리고 이제 그분들 돈을 또 신탁에 넣고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재개발하고는 달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주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둔촌동 때문에 다들 이제 청약 뭐 이런 거 관심들이 또 왜 이렇게 안 됐지? 지금 청약해도 되는 거야? 지금 분양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시기에 청약 분양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무조건 청약되면 대박이죠. 로또였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저희가 이제 그 쉽게 말하자면 분양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19년도에 분양했던 지금 이제 19년도, 20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분양 가격을 보면 한 2천 몇백만 원, 3천만 원 언더였는데 지금은 이제 면적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4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게 주변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메리트가 별로 없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거기 위치가 너무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이제 아파트 자체의 어떤 상품성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단점이 뭐냐면 좋은 물건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거 맞아.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좋은 좀 물건을 사야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셔서 좀 괜찮은 거를 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청약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청약이 예전에는 뭐 10개 청약이 나오면 그 중에 9개는 돈 되는 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청약이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 돈 되는 건 한두 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네요. 예. 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몇 년 살고 나면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수요가 핫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되는 가격이 주변의 대장 아파트에 비해서 싸야 돼요. 이게 안전마전. 아직은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주변의 아파트가 이미 내려갔어요. 이러면 이제 내가 분양받은 가격이 높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건데 주변에 있는 대장 아파트 가격들이 얘보다 높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해볼 만한 거예요. 그것도 한동안 3천만 원으로 투자하기, 뭐 1천만 원으로 투자하기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투자 기법이 통하지가 않는 시기인 거죠, 그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갭 투자는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세로 가는 전세가니까.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갭 투자가 이제 많이 될 때는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15년도에 이제 더 좋았고 17년 정도까지만 해도 5천이면은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갭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5억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제 이게 좀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붙어 있는 거면 가격 상승될 여력이 좀 약한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산업단지 주변으로 보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갭이 많이 붙어 있고 뭐 90% 이상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어요. 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잘 안 올라요. 아, 그럴 거예요. 그 아산 그쪽도 가니까 뭐 많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산업단지가 옛날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 공장 옆에 화학 공장들이 있다, 뭐 철강 공장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시끄러운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잘 안 오르는데 요즘에 산다는 이제 조금 형태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에 삼성이 뭘 이렇게 짓는데 그 옆에 아파트야.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분해가지고 이제 지역적으로 가면 조금씩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전세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지금 시점에서 무주택자일 경우에 기회가 오긴 오는 거죠. 네. 네. 무주택인 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내가 은행에 뭐 1,000만 원을 입금을 해놨어요. 이건 자산이 아니에요. 얘가 주는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세도 내가 1억을 내놨으면 그냥 1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얘가 커지지 않아요. 근데 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주택인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뭘 할까요?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 넣어 놓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거주하는 환경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자산도 좀 증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예전에는 좀 쉽게 이렇게 했다면 예전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충분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1주택자는 이제 1주택이면서 갈아타기 조금 넓은 평수나 더 그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기회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내 집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 떨어져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집이 오를 때는 오를 때는 내가 살 집을 먼저 찍어놔야 돼요. 아, 그렇죠. 집이 오를 때는. 네. 내 집이 오르는 시기고 이제 거래가 이제 원활하게 될 때는 내 집 파는 것도 쉽게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집을 먼저 찾아가지고 계약금을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거를 팔면 돼요. 계약금 쏘면서 입주 날짜는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거 먼저 잡고 이걸 팔면 돼요. 자,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을 먼저 팔아야죠. 그렇죠. 내 집을 먼저 팔아놓고 내가 이 집이 얼마에 팔릴 거야.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저쪽에 가서 찌르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는 미리 내가 이제 목적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부동산을 쭉 돌면서 물건을 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도장 찍으러 오면 이걸 얼마까지 깎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살 가격을 픽스를 시켜 놓은 다음에 내 걸 이제 같이 내놓는 거죠. 같이 내놓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네네. 아,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 이걸 이제 가늠하니까 요 가격을 내리는 것도 좀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지금 다주택자가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제가 안타까워하는 다주택자들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끌까지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아, 영끌에서 왜 집을 두 채 세 채 만들었지? 세금도 비쌀 때인데. 요즘 그게 이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렇죠. 사실 이전부터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이미 준비를 웬만큼 하셨어요. 세금 부분이나 이런 거 정리가 돼 있고 그것도 이제 한 개 한 개씩 이제 정리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돼 있고 뒤에 이제 막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전혀 이제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실 건데 물건 정리하는 걸 권해요. 정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한다 그러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는 손절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투자 실패했으면 손절해야지. 상장 폐지될 때까지 그거 계속 들고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선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대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면 손절을 지금 해놓고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는 방법을 찾아라. 네. 네, 그것도 방법이다. 앞에서 또 보셨지만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지고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사이클로 가정을 해서 놓고 보면 이제 지금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다지는 기간 동안을 과연 그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자가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질까요? 지금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떨어져요. 계속 오르는데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했다고 내년돼서 지금 뭐 이렇게 금리 있는 거를 내릴 일이 없어요.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서 이걸 다지는 거예요. 금리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그게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2년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자를 다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하락장에서도 좋은 지역을 찾는 방법 또 더불어서 투자할 때 꼭 살펴봐야 되는 것들 뭐 부동산 데이터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죠.
정민하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많이 좀뭐 받아 적어요 이렇게 집갈 거예요? 사야죠. 제가 관심 가장 많은 분이 부동산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정민하 대표님하고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바라는 점 이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워낙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급락을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장시간 이렇게 지켜봐 온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1, 2년은 짧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이렇게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1, 2년 정도는 단기간이고 그 정도 이제 기간 정도는 이제 좀 혼란스럽겠지만 그 뒤엔 다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거고 또 좋은 물건은 가격 오르고 뭐 안 좋은 물건은 좀 가격 빠지는 어떤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올 거니까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사이클로 오면 그때 가서 또 이제 그 시장에 맞는 투자 방법과 그 시장에 맞는 대처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탐나는 재테크 부동산 지인 정민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